자, 가짜들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제 차근차근 잘근잘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어제 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난을 하나 들고 왔어요. 난을 하나 들고 왔어요. 축하합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국회에 난이 벌어지고 있다. 식물난 말고 별난, 또는 뭐 반란 할 때 난이 벌어지고 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회 보이콧 하겠다고 이제 국민의힘이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따 또 다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니 야당 추천 몫으로 인권위원을 추천했더니 그걸 그냥 표결로 부결시켜버리네. 그럼 국회를 왜 하죠 그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 국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표가 많다고 저 뭐 국민의힘 무시해도 된다, 그냥 표결로 다 끝내자. 표결로 다 끝내자고 하면 국회를 왜 엽니까? 국회 열 필요가 없죠. 여야 협치라는 게 무의미하죠. 왜 국회를 하지? 정청래 씨? 왜 국회, 그럼 아예 그냥 당을 다 없애버리지 그냥. 그냥 대한민국 당 하나로 하는 거지. 그럼 그건 전체주의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언더스탠딩이 부족한 세력이다. 이 자들이 젊었을 때부터 쇠파이프 흔들고 화염병 집어던지고 하던 그 청춘을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 숫자만 많으면 다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자기들이 숫자가 적었을 때는, 자기들이 소수였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는 양날개로 나른다 이러면서 좌익 우익, 즉 우익이 힘이 셌을 때는 새는 두 날개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른쪽 날개가 힘이 좋다고 해서 왼쪽 날개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력을 계속 키워왔죠. 지난 40-50년 동안. 이제 왼쪽 날개가 완전히 힘이 세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야 오른쪽 날개 필요 없어, 그거 잘라버려. 이 자들입니다. 바로 이 자들의 속성이.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는 새는 양날개로 난다. 왼쪽 날개 너무 무시하지 마,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힘이 세지니까 야 오른쪽 날개 그거 필요 없어, 다 잘라버려 그냥. 이 따위로 정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권력을 준 국민의 선택이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기본 속성은 우리가 뭐 인근 중국에서 벌어졌던 모택동 공산당이 장개석 국민당을 회유하고 설득할 때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맞서야 되니까 국공내전, 국공합작합시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합시다. 그 장개석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장개석이 중국 대륙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거 좋은 이야기군. 그런데 공산당이 국공합작하고 나서 일본군하고 열심히 싸웠느냐? 열심히 안 싸웠어요. 뒤로 살살 도망다니면서 결국은 자기들 말로는 대장정, 대후퇴를 거듭하면서 농촌 지역으로 침투를 해서 거기서 지지 세력을 만드는 거죠. 결국 그래서 중국을 먹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 타이완이 장개석 세력이 결국 쫓아 축출되는, 그래서 국공합작, 통일전선 전술을 능수능란하게 쓰는 것이 좌익 세력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는 당하게 돼 있죠. 뒤통수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국회 보이콧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하면 뭐합니까? 민주당 뜻대로 다 되는데 처음부터 야당 몫으로 추천이 되는, 그래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인권위원회 위원조차도 다 그냥 부결시켜버리는데 거기서 투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난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새벽에 뭐 돌아왔다고 합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한미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좀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하느냐. 야당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지 뭐 의미가 있지. 단순하게 만나는 거 뭐 점심 한 그릇 먹으러 왜 만나냐 이거지. 단순한 만남은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제가 조금 있다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완전히 깡통이다. 제가 이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오늘 조선일보에도 크게 났습니다. 사설에도. 대통령이든 여당 당대표든 야당 당수를 만나려면 뭔가 진정성 있는 보따리, 진정성 있는 양보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만나요? 만나서 뭐하게? 그냥 점심 한 그릇 먹고 땡치게? 쇼한다고 그것도 카메라 다 찍어가지고 지금 장악돼 있는 어떤 선전 매체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부 언론 매체에 흘려서 마치 전하 협치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쇼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으면 나중에 장외 투쟁할 때 집회 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도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다음 기사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연일 아주 선명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경태 징계 필요하다. 탈당할 것 같은데 탈당하기 전에 징계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동훈이는 제명해야 된다. 자, 유튜브 채널 엄튜브,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엄튜브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느냐. 조경태가 이미 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전당대회에 나섰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당대표로 나선 자가 자기 당원들을 극우다 이렇게 몰면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정청래나 박찬대가 자기들 민주당원들 보고 야 극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나는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떠날 수가 있어. 그냥 수 털리면 떠날 거야. 문재인이 꼴보기 싫어서 민주당 떠나온 것처럼 나 국민의힘 이거 미련 없어. 언제든지 떠날 거야. 그냥 부산 사흘 지역구 관리만 잘해서 다음에 무소속 나와도 배지 달면 돼. 이거 안 해 지금 조경태는. 조경태가 당원들을 극우라고 지칭하는 등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당과 결별을 전제로 한 사전 작업을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경태의 그동안 정치 경력을 보면 민주당으로 또 도망간 이현주 있죠. 이현주도 민주당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당을 장악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 와서 삭발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러더니 이재명이 이러세요 콜 한마디에 그냥 민주당으로 튀어버렸잖아요. 경기도에 아주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공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들은 배지가 목표였지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어떻게 지키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당 플랫폼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조경태 이런 자들은. 진작에 내보냈어야 되고 새누리당 김무성 체제에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될 정치인입니다. 차라리 부산 사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념이 투철한 사람을 키웠어야죠. 그때부터 키웠으면 지금 현역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경태를 스스로 탈당하게 만들면 안 되고 명확한 징계가 필요하다. 중징계가 필요하다. 3년 당원권 정지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이런 중징계를 하고 알아서 나가든지 말든지 그는 알아서 하도록.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행위를 한 자를
멀쩡하게 놔두고 다시 또 민주당으로 튀든지 무소속으로 나오게 만들면 그 당은 무슨 당이에요? 바보 같은 당 아닙니까? 해당 행위를 해코지를 한 사람을 왜 그냥 두냐고요? 따끔하게 회초리를 그냥 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250% 동감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당이 해코지를 하는 사람은 그냥 내보내요? 그게 말이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야구나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자기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가 토트넘 선수로 뛰는데 갑자기 볼을 잡았는데 거꾸로 토트넘 골대에 골 집어넣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퇴장이고 그 팀에서 그냥 아웃이에요. 경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판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죽으라고 파면하라고 탄핵소추안 가결하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버려야 되죠. 김민수 최고위원 말은 이겁니다. 과거 김상욱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이 먼저 제명 등 처벌 조치를 했더라면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상욱이가 제명된다 이러면은 지금 한빠들 국회의원들이 지금 비례대표가 많잖아요. 제가 오늘 그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나도 제명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는데 이 자들은 이 기회주의 잔당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신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지만 달면 되는 겁니다. 배지가 주는 그 안락함과 배지가 주는 어깨 뻥 들어가는 그런 걸 즐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폐악질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도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의 경우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자는 절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1번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는다. 일단은 제가 방송 중에 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쓸모있는 바보들. 민주당이 봤을 때는 쓸모있는 바보들이었습니다.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은. 왜? 정청래, 박찬대 등등 조국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라는 저 야당 플랫폼을 위축시켜야만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내분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종북 주사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 안 대고 코 풀어주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었다 이거죠. 그게 지금 1년 4개월 만에 들통이 나는 거죠. 이제 다 알게 됐죠. 이번 당원들이 얼마나 분노해서 김문수 쪽에서 빠져나와서 장동혁 쪽으로 찍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쓸모있는 바보들. 자, 그런데 이 쓸모있는 바보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느냐? 탈당하지 않습니다. 탈당하지 않습니다. 왜? 민주당이 받아주지도 않고 조국당은 더더군다나 안 받아주고 진보당 가면은 문전박대 당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길은 뭐죠? 창당인데 창당하겠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새누리당이 붕괴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렸죠. 상당수 국회의원 배지들이 바른미래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3당 바른미래당은 결국 얼마 가지도 못하고 붕괴돼 버렸어요. 그런 전례를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당론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죽으라고 탄핵소추안 가결에 찬성했던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원권을 정지시켜서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 해버려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당원권 정지시켜버려야 돼요. 이 자들이 원하는 거 뻔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국회의원 배지 아닙니까? 배지. 배지를 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배지만 떼버리면 이 자들은 국민의힘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한남동, 광화문, 여의도, 서울역, 용산 삼각지,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광주, 금남로, 구미, 춘천 등등 인천, 수원 내 나오셨던 애국 국민 여러분 돈 받고 나왔습니까? 누가 나오라고 하던가요? 누가 돈 준다고 나갔습니까? 부산역 같은 경우 비 오는 날 전부 비 맞으면서 2시간씩 3시간씩 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폭염에 지난주 토요일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삼각지역에서 이태원까지 1시간 넘게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행진하는 그분들 돈 받고 나옵니까?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애국심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응? 그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지단 일부 이 한동훈 따르는 무리들은 변해요. 언제든지. 배지만 없으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런 자들은. 앞으로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 세력의 순도를 높여야 돼요. 순도를. 그래야 쇳덩어리가 단단해집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아. 불순물이. 안국역에서 밤새신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헌재 앞에서 그 추운 겨울에 저도 그때 난방버스를 한 대, 2대입니까?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당론 거부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우리 그 내란 특검 찬성했던 22명 그 국회의원들 사진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 해볼까요? 저 비례대표들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비례대표가 7명이죠. 내란 특검 찬성. 이거 보세요. 한지아, 진종호, 김예지 내란 특검 찬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명 중에 내란 특검에 찬성한 22명이 있습니다. 한지아, 진종호, 김예지, 응? 이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원권 정지해서 다음에 국회의원 절대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런 자들은. 응? 이다 친한동훈 세력 아니에요. 그 다음 비례대표 또 4명 더 있죠. 7명이니까. 이 4명 보면은 김소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좌파 성향 단체에서 온 거거든요. 뭐 기후변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상훈하고 김건은 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안상훈, 김건은요. 윤석열 대통령 초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 차관급 자리를 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음덕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잡아넣으라고 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당원권 정지를 시키든지 제명시켜가지고 저 비례대표를 그 다음 순번 있는 사람으로 넘겨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완전히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제가 뭐 제 개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KBS에서 투쟁하다 해임됐잖아요. 제가 뭐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뭐 받은 거 있습니까? 제가 무슨 공공기관 자리를 갔습니까? 뭐 어디 공공기관에 감사를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스팔트에서 투쟁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냐 이거. 이런 자들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음덕을 입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대통령 비서관 차관급 자리에 갔다 그 경력 그 스펙을 발돋움 삼아서 국회의원 비례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잡아넣으라고 내란 특검에 찬성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당장 당원권 정지해서 정치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런 자들은. 따끔한 맛을 보여줘요. 다음 한번 봅시다. 또 누가 있나요? 비례대표 7명 외에 지역구도 있을 텐데. 서울이네요. 서울에 박수민, 배현진이, 김재섭이 뭐 이 3명 뭐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제가 화면 뜨는 걸 본다고 좀 위쪽을 좀 봅니다. 그 다음 경기 인천 안철수, 김용태, 배준영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사진과 이름 지역구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부산 곽규태, 김도읍, 조경태 바로 당원권 정지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정치 못하게. 그 다음 울산 경남 김태호, 서범수, 김상욱이 어휴 김상욱이 국민추천제인가 뭔가 회개한 제도 도입해가지고 말이죠. 결국 보세요. 배신 때리잖아요. 그 다음 경북 강원에 우재준 지금 최고위원 됐죠. 우재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내란 특검 찬성에 대해서 뭐 사죄할 생각이 없어요? 김형동, 박정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 이게 답니까?
네. 22명 이 명단은 영원히 박제해서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내려주시죠. 자, 다음 기사. 장동혁 체제 출범 후에 한동훈 대표 입지 축소론 부각.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동훈이가 여러분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습니까? 법무장관. 너무 잘 아시죠? 2년 전에 법무장관. 법무장관에 나와서 야당 의원들하고 설전을 잘 벌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저 정도면은 잘 싸우겠다. 잘 싸우겠다.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해줬죠.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 시기에 작년 4월에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23년 12월인가 비대위원장이 되죠. 그리고 총선을 지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주문이 되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해야 된다. 해야만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 뭐 이런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여론조사를 또 당 예산으로 합니다. 국민의힘 당 예산으로 합니다. 근데 그걸 당시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장한테 바로 직보해버려요. 최고위원회에 거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당무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무감사 해야 됩니다. 당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당무감사를 해야 돼요. 자기 개인적인 경력이나 프로필,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당 예산을 써놓고 최고위원회에 공유하지도 않고 비대위원장이 바로 직보받아버려요. 이거 당헌 당규 위반될 거예요.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해라.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서 배신의 기운이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 대통령 내가 해야 되니까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수평적 당정 관계라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라도.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라도. 한동훈이 아주 노골적으로 수평적 당정 관계. 이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받을 때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총선도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총선 너무 잘해가지고 이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개헌 저지선만 막는 총선 성적이 너무 좋으면 윤석열 정권이 확 일어날 거니까 총선은 적당하게 그러면서 꼼수로 자기 세력들을 집어넣죠. 그게 아까 내란 특검 찬성한 22명 안에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참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벌인 거죠. 작년 4월에. 그래서 한 10여 명에서 한 20명 정도 저 세력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똥볼을 차버린 거죠. 완전히 자살골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지금도 뻔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대청소를 해야 된다. 우리 모두 속았어요. 여러분도 속고 저도 속고 다 속았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다 속아버렸죠. 빨리 눈치를 챈 사람들은 작년 대통령과의 갈등이 생길 때부터 저 한동훈 이상한데. 근데 당대표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속았던 사람들은 좋다고 따라다녔습니다. 최근 몇 달까지도 이 앞에 여의도 앞에 천막 쳐놓고 한동훈 지지하는 이른바 한빠들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해야 된다고 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자 김민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원 게시판 조사
해야 되고 당무 감사를 해야 된다. 또 한동훈의 가족들이 관련됐다고 보이는 그 의혹은 샅샅이 조사해야 된다. 또 내부 총질하고 해당 행위하는 사람은 건절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동훈 세력은 그냥 끝장입니다. 종쳤다! 한동훈 세력. 이제 현타가 오나? 당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나? 현타가 오나 이제? 친한계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 거론. 신당 창당 해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나가 그냥. 필요 없어. 오지마. 신당 창당 못할 걸 겁이 나서. 그러니까 신당 창당한다 하기 전에 당원 그러니까 3년 당원권 정지시켜버리세요. 장동혁 신임 지도부는 이런 당론을 거부했던 세력에 대해서 3년 당원권을 정지시켜버려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 못 나오게. 쥐를 잡으려면은 쥐약을 써야죠. 김민수 최고위원이 정말 요번에 최고위원이 되어서 정말 애국 국민들, 애국 우파들의 어떤 그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민노총 이야기를 하던데요. 국민의힘 배지 상당수 중에 고위 관료 출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민노총을 두려워하죠. 민노총하고 한판 떠야지! 한판 붙어야지! 영국병을 고쳤던 대처 전 수상, 미국의 노조 세력과 한판 떴던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어요. 80년 초에. 소위 말해서 영국병의 가장 중심 원인이라고 했던 광구노조, 항만운송노조하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대처 총리가 되고 나서 1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기름을 비축했습니다. 파업할 걸 뻔하니까 기름을 비축했어요.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싸움을. 그래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 경제 성장률이 그 뒤로부터 점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민노총 세력과의 전쟁을 한번 하겠다는 결기가 있는 지도자가 왜 없냐 이거예요. 한국에는. 특히 보수당에. 눈치만 슬슬 보고,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잡아먹을 것 같으면 눈치만 슬슬 보고, 언론에 뭐 사설 하나 나면 놀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뭐 언론 보고 정치합니까? 정치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신문 보고 정치합니까? 참고해야지. 언론은 참고를 해야지.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내부 총질 책임 묻겠다. 어제 발언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첫 최고위원회에서 개혁과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투쟁이 혁신이다. 투쟁이 혁신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본질을 때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투쟁하지 않는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투쟁하지 않는 야당이 그게 야당입니까? 나는 항상 여당 국회의원이야. 여기 쩔어 있으면 맛이 가는 거죠. 마탱이 가는 겁니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면 싸워야 되는 거죠. 투쟁하는 것이 혁신이다. 김민수 최고위원. 어제 발언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죠. 당원 게시판 조사를 당무조사와 함께 진행해야 된다.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내거나 방송이나 유튜브 나가서 떠들어대면 이건 징계해야 된다. 대외투쟁을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광장으로 나가서 애국 국민들과 결합해야 된다.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고 법치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반시장 정책을 반대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리는 정치 보복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파란을 일으킨 건 김민수 최고위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상한 대로 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1차 선거에서 그 YP 뉴스에 제가 칼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한빠가 밀면 김문수가 승리하고 당원이 밀면 장동혁이 승리한다. 그 칼럼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칼럼에 김문수의 표는 10만 표 플러스 알파다. 장동혁의 표는 14만 표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왜?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보니 그러하다 이겁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1차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10만 표를 얻었다고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밝혔어요. 예, 이 칼럼입니다. 장동혁 후보가 13만 표를 받았다고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추정 계산한 게 거의 맞았습니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똘똘한 표는 10만 표 플러스 알파다. 장동혁을 미는 똘똘한 표는 한 13만 표에서 14만 표다. 이게 맞아 들어갔네요. 그래서 결국 김문수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여론조사, ARS 여론조사까지 해서 13만 1,785표를 얻었고, 그래서 2등이 됐고, 장동혁 후보가 15만 3,958표로 1등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뭐냐? 한빠들 표가 얼마냐? 그러면 한빠들 표를 제가 몇만 표로 말씀드렸습니까? 16만 표쯤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본다. 보수적으로 본다.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16만 표지 10만 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표에는 보수적으로 16만 표라고 봤습니다. 왜? 우재준을 찍은 표가 16만 표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내심, 이것도 일종의 저의 복심이기도 한데요. 10만 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도 봤습니다. 근데 표현은, 숫자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16만 표다. 자, 그러면 한빠 표 10만 표 안 되는 표가 어디로 갈 거냐? 김문수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기권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죠. 거의 제가 본 대로 맞았네요. 그래서 결국 오늘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것처럼 당원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6만 5,189표, 장동혁 후보가 18만 5,401표,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도 한 2만 표 이겼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한 2만 표 이겼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0.18%, 52,746표, 장동혁 후보는 39.82%, 34,901표. 이걸 합산해보니 김문수 후보가 21만 1,935표, 장동혁 후보가 22만 306표. 야, 이거 몇 표 차입니까? 즉 당원 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한 2만 표 앞섰기 때문에 이게 80%죠. 국민 여론에서 제법 뒤처졌지만 결국 이긴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만든 후보가 장동혁 후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죠. 당원들이 결국 장동혁 신임 당대표를 만들어냈다. 당원의 승리다. 한빠들이 밀면 김문수, 당원이 밀면 장동혁. 당원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당원 죽지 않았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46.55%.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뭐라고 했느냐? 1번, 당원이 만든 승리다. 한빠가 밀면 김문수, 당원이 밀면 장동혁. 당원이 밀어서 장동혁을 만든 겁니다. 2번, 참 장동혁 후보 센스 있네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든 승리다. 무슨 소리입니까? 새로운 미디어가 뭐예요, 여러분?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V입니까? 아니죠. 종편입니까? 아니죠. 새로운 미디어가 뭐예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SNS, 페이스북, X, 트위터, 이런 새로운 뉴 미디어가 신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만들었다.
그 확인한 겁니다. 조직이 없는데 조직이 없는 후보에게 간절하게 여론을 만들어주는 게 기존의 지상파나 종편입니까? 아니죠. 지상파 종편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뭐예요? 유튜브, 페북, X.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든 승리다.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당원만 믿고 선거운동을 했다. 네 번째,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 다섯 번째, 모든 우파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장외투쟁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모든 우파 시민과 함께하겠다. 광화문에 나와 있는, 여의도에 나왔던, 한남동에 나왔던, 강남 사거리에 나왔던, 동대구역, 부산역, 대전역, 광주 금남로에 나왔던 모든 애국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섯 번째, 혁신의 시작이다. 이제 국민의힘 혁신이 시작된다. 미래로 나가자. 그런데 자기 혼자는 힘들다. 도와달라. 일곱 번째, 당원이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가자. 마지막, 당원이 주인인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동혁 후보의 이번 신임 당대표 당선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 과정에 정치 모사꾼들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표를 나눠 가질까? 새로운 사람을 당대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년 지방공천에서 빼먹을까? 이런 따위의 여의도 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당원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책임 당원들이 유튜브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제 KBS, MBC, SBS, YTN 종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유튜버들을 보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각성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당원들의 승리이고 유튜버의 승리이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본인이 말한 대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겠습니다. 네, 영풍의 입 오늘은 분당을 각오하고 국민의힘의 뻐꾸기 세력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임 장동혁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장동혁 대표의 당선은 바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만들어낸 승리이고 당원들이 만들어낸 쾌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말한 것처럼 당원이 만들어주신 승리였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쾌거다.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죠. 앞으로 신임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당내 좌경화 세력을 정리해야 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는 우파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좌경화 세력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잡아가라고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거나 이런 좌경화 세력이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사사건건 주요 법안 발의되었을 때 본회의 통과시킬 때 당론을 거스르고 가서 민주당 표를 거두는 좌경화 세력이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이 좌경화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두 번째, 내부 총질 세력을 이번 기회에 대청산해야 된다. 친민주당 세력, 뻐꾸기 세력을 정리해야만 된다. 이게 신임 당 지도부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그 중심에 신임 장동혁
당대표가 있어야 되고 그 뻐꾸기 세력의 중심에 한동훈이가 있다. 한동훈 세력을 청소하고 척결하지 않는 이상 이 당은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신임 당대표가 말한 것처럼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새롭게 끝까지 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친한동훈 세력을 끝장내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요 당직 자리에서 친한동훈 세력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보직 해임시켜야 된다. 새 지도부는 선명한 노선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1차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통해서 친한동훈 세력이 곳곳에 남아있다면, 눈치 보는 기회주의 세력이 남아있다면 싸그리 정리하는 게 좋다. 그게 바로 혁신이다. 혁신은 가죽을 뜯어내는 그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기 총선은 차기 당대표에게 가져가는데, 이번에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되었기 때문에 좀 성급한 예상일지는 몰라도 차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면 차기 당대표가 선출되는 그 사람에게 차기 총선을 통해서 친한동훈 뻐꾸기 세력들을 싸그리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걸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은 분당될 것입니다. 분당을 각오하고 국민의힘을 망쳐왔던 자경화 세력, 뻐꾸기 세력, 내부 총질 세력을 당원들과 함께 청산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표 우파 정당 플랫폼인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의 입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간밤에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한국에서 숙청, 혁명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의 SNS에서. 피해 숙청이다. 초법적인 혁명이다.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누가 봅니까? 한국 사람만 봅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 지구인들이 다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전 세계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인터넷이 있는 곳에서는 다 볼 수 있죠. 즉, 이 말은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권이라는 정권이 숙청을 혁명적으로 하고 있다. 자신들의 반대했던 정치 세력을 숙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특별검사라는 걸 투입해서 숙청을 하고 있는데, 정신 이상자, 좀 몸이 아픈 것 같다, 그 특검이 비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 세계에 까발린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즉 이 과정을 통해서 관세 협상이나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압박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탁 집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를 기소하려고 했던 그 특별검사 있거든요. 잭 스미스라고. 잭 스미스를 빗대어서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더니 좌중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 메타포, 은유적인 직격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은유적인 직격을 잘 하지 않죠.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언중유골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 속에 뼈가 있어요. 서로 웃고 있지만 하는 이야기는 뭐냐?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17개 정보기관에 보고가 되는 DNI를 통해서 다 듣고 있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김정은 이야기도 하면서 내가 김정은 너무나 잘 알지.
자기 그 시스터, 여동생 김여정 빼고는 내가 그 다음 번으로 많이 알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정보를 훤히 알고 있어. 까불지 마! 이 소리입니다, 지금. 뭐 유럽연합 지도자들 다 불러가지고 백악관에 앉혀놓고 둥글게 앉혀놓고 자기가 혼자 브리핑했잖아요. 이게 냉엄한 국제 현실입니다. 많은 뭐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세계가 국제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은 맞죠. 말은 맞죠. 그런데 여러분 국제법적으로 움직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지만 침공하잖아요. 왜? 국제법의 질서는 달러 아니면 주먹이라니까요.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국제법 따라야죠. 국제법 따라 해야죠. 말은 맞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다가 전 세계 지구인이 들으라고 지금 한국의 새로운 이재명 정권이라는 정권이 들어섰는데 숙청을 하고 있다. 그것도 혁명적으로. 그리고 그 사냥개 역할을 하는 건 특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창피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창피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총평을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고 이재명 대통령은 뭐 페이스메이커다. 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전 세계에 망신을 준 겁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대한민국에 지금 숙청,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나라 가서는 우리 사업 못한다. 이 이야기가 확 확산됐거든요. 어젯밤에. 그랬더니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가짜 뉴스가 많다. 계정에 이 SNS 계정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다.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협상하기 전에 잽으로 한 대 때려주는 게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입니다. 협상하기 전에. 협상장 들어오기 전부터 잽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고 정신 번쩍 들게 거짓말 못하게 기를 팍 죽이는 거죠.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봅시다. 트럼프가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트럼프가 왜 지금 한국에 숙청이 혁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소위 말해서 사냥개 역할을 특검이 하고 있다. 특검은 그래서 정신 이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교회를 압수수색한다고? 여러분 미국이란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영국에 기존에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한 거의 300년 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 그 거친 바다를 건너서 정착해서 만든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미 합중국.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특히 지지하는 공화당 세력은 남부 텍사스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 세력, 그리고 서쪽, 동쪽, 동안, 서안 이쪽 말고 농촌 지역의 복음주의자들이 미 공화당의 핵심 지지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역적으로 동서로 갈려져 있죠. 국힘당 지지하는 건 영남 지역에서 많이 나오죠.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나오죠. 민주당은 서쪽인 호남 지역이나 제주에서 많이 나오죠. 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그 세력은 하나님 믿는 복음주의 세력이 메인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야, 대한민국 새 정권이 경찰을 보내가지고 특검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더라.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휴대폰도 빼앗고 PC도 들고 가더라 라고 하면 미국을 지탱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거 중국하고 똑같은 나라네.
전체주의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즉 비좁은 한반도 이 비좁은 대한민국의 그 눈으로 보지 말고 전 세계 글로벌한 안목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부산 세계로 교회, 서울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압수수색은 천인공노할 짓이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이 볼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부산 세계로 교회의 또 누구죠? 그 목사님 이름이? 소년보 목사님 뭐 이런 사람 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이런 목사 성직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 탄압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미국의 검찰이나 미국의 경찰이 교회나 목사님들 압수수색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인의 눈으로 보면 이재명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목회자들에 대한 탄압,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응? 국내에는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의 파란 눈으로. 뭐 백인들이 주로 파란 눈이죠, 그죠? 그 사람들 눈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미군 기지 압수수색. 미군 기지 압수수색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미군 기지는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없는 나라는 어딘 줄 아세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정도입니다. 뭐 쿠바 그 끝머리에도 관타나모 수용소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없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북한 정도밖에 없어요. 심지어 같이 전쟁했던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미군하고 지금 협력하려고 합니다. 유럽에 가보면 독일 뭐 다 있어요, 미군 기지가. 그 미군 기지가 한국에 있죠. 한국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뭐라고 해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죠. 그건 누구 조우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조우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전략적 제휴관계입니다. 6.25 전쟁 때 공산주의 세력을 퇴치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혈맹 국가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설사 특검이라 하더라도 미군 기지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걸 미군에 알리지 않았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지금 수만 명, 거의 뭐 2만 5천에서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미국 청년들을 한국에 보내어서 전체주의 국가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막아내는데, 지켜내는데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특검이란 자들이 들어와서 미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다고? 이것 봐라, 이거 친중국가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이재명 정권이 교회를 아주 거칠게 압수수색했고 미군 기지에서도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나쁜 소식이다, 이건. 아주 나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 미군 기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를 말합니다. 특검이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죠. 그런데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하면 한반도상에 돌아다니는 미 전투기나 미 정찰기가 안 보입니까? 보이죠. 당연히 똑같은 레이더를 쓰는데 보이죠. 미군이 그 기분 나쁘다 이 소리입니다. 왜 우리한테 알려주질 않느냐? 왜? 정찰 자산이라는 것은 한국 특검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 가져가면 비밀이 유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 공군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재명 정권은 너무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 종북주사파 급진 좌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모른다. 한마디로 무식하다 이 소리입니다. 내란 특검이 무인기를 왜 추적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외환 유치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까? 외환 유치죄를 뒤집어 씌우면 최고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아유 끝장내려고 외환 유치죄를 들고 나왔죠. 조은석 특검이.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 외환 유치죄가 성립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짜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짤 사람입니까? 또 두 번째, 김정은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짰어? 이거 확인해야 되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애초부터 외환 유치죄는 적용이 힘든 불가능한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다 치워버리고 다른 범죄 혐의로 엮은 거죠. 결국은. 또 드론 사령관을 불러서 드론 사령관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드론 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합참의 지휘를 받은 정상적인 작전 명령이었다. 근데 어쩌라고? 투스타인 육군 투스타 소장인 드론 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합참의 지시받아서 한 것뿐이다. 잡아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더구나 이 드론기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 지휘 체계가 아니고 그냥 실험용 연구용 무인기였다는 겁니다. 그걸 파악하려고 미 오산 공군기지에 들어가서 중앙방공통제소를 뒤졌다. 미군에게 알리지도 않고. 미군에게 알려야 되죠. 이건 공유를 해야 되죠. 왜? 기지를 같이 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군 육군 카투사병으로 미군 기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30개월. 판문점 옆 휴전선 근처에서. 미군들하고 같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한국 특검이 들어와서 압수수색하면 한국군 카투사 정보만 나갑니까? 미군 정보도 나가죠. 그걸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무식한 거죠.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을 지목한 것 같은데 압수수색한 교회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등등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압수수색한다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건 뭐냐? 이재명, 나 다 알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뭔지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까불지 마. 경고한 거죠. 싹 다 알고 있어. 지금 어제 박주현 변호사 와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존 밀스 대령이 지금 미 국무부 부차관보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싹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한미 정상회의에서 교회 압수수색 논란. 여기에 보면 잭 스미스라는 미국의 특별검사가 등장하는데, 이 잭 스미스는 누구냐면 바이든 정부 때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한 특별검사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입니다. 기소한 검사.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뭐 이런 특별검사가 있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 중에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기사 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잭 스미스 언급.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 측 관계자들이 무슨 설명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끼어들어서 뭐라고 했느냐. 그 잭 스미스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잭 스미스 그 정신 이상자인데 어디 좀 아픈 애 같은데, 이런 농담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측 참석자 벤스 미 부통령, 그리고 한국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등이 폭소가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미국식 언중유골, 미국식 뼈 때리는 발언이에요. 이게 즉
대한민국의 지금 특검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 이제 미국에도 있다. 잭 스미스 같은 사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특검 하는 분, 특별검사들이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이런 영어 회화는 좀 유능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지금 특별검사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텐데, 그 당시에 사법고시 하면 소위 말해서 세계와 바람 불었을 때 외국 나가서 해외 연수를 하고 오거나 또는 저처럼 미군 부대를 근무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주로 성문종합영어 보고 대학교 들어가고 영어 공부도 그런 식으로 문법 영어만 했을 테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농담 속에 뼈 때리는 언중유고를 잘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잭 스미스 같은 애 정신 이상자인데 걔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은 지금 대한민국 특검도 마찬가지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서로 웃고 있지만 가슴 속에는 비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죠. 내가 한국 특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경고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약간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죠. 지금 잭 스미스는 연방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특검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폭스뉴스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폭스뉴스에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CNN이나 ABC 뉴스 같은 건 열심히 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같은 굉장히 정합니다. 엄청 정하죠. 그런데 폭스뉴스 같은 건 잘 전하진 않아요. 왜? 폭스뉴스가 그나마 미 공화당의 입장과 미국 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사인데 잘 안 전해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걸 조금 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한국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유사점을 봤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내가 잭 스미스 같은 정신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저 친구한테 당해봤는데 지금 잭 스미스 좀 수사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에 나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발언을 상당히 자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 한마음이다. 여기에 출연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폭스 비즈니스 출연자 찰스 페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암살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또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휴전선 누가 지켜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페미 단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휴전선 누가 지킬 거예요?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젠 스스로 자립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 나라 이제 너희들이 지켜라 이 소리죠. GDP 대비 국방비 한 5% 이상 높여야 될 거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지쳤고 한국도 미국의 짐을 늘리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너희 나라 너희들이 좀 지켜라. 미국에 기대지 말고. 근데 너희 나라 보니까 희한한 것이 뻑하면 전직 대통령 감옥에 쳐놓고 뻑하면 암살하고 이런 일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너희들 말이야. 애를 안 놓는다면서 한 해 신생아 숫자가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는데 남자아이가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휴전선 누가 지킬래?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폭스 비즈니스 앵커 셰릴 캐소니는 이번에 핵심 의제는 관세 인하 문제하고 조선업 협력이다. 이게 핵심 의제다.
여기에 트럼프, 이재명 트럼프의 회담 결과를 잘 봐야 된다.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잽을 한 대 딱 때리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겁주는 거죠. 본인의 SNS에 뭐라고 했느냐. 한국에서 사업 못한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사업 못한다.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의 거래 기술입니다. 회담하기 전에 한국에서 사업 못할 것 같은데 거기 뭐 지금 숙청하고 뭐 혁명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이러니까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래의 기술이다. 자, 그리고 또 다음 기사입니다. 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트럼프, 그거 오해일 것 같아요. 특검 수사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친위 구테타,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위 구테타가 발생했다. 이거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인데요. 그리고 국회가 임명한,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게 아니고 국회가 임명한 특검. 그런데 그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대통령 입장이지만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럼 그게 그거죠 뭐. 민주당 세력이 임명한 특검이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 미군 오산기지에 들어가서 미군 조사한 게 아니고 한국군 조사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아니, 오산 미 공군기지를 한국군하고 같이 쓰는데, 같이 쓰는데, 그럼 레이더를 그러면 미군 따로 한국군 따로 씁니까? 한국군 레이더 보면 미군 레이더 보이는 거지. 다 알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이거 미스언더스투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을 탁 칩니다. 이렇게. 이게 미국식 화법이에요. 절대 미국 사람들 화 잘 안 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화 안 내요. 좀 직설적으로 화 안 냅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너희 나라에 말이야. 그 잭 스미스 같은 약간 정신 이상한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상태가 좋지 않아. 한국 특검 아니 그 이야기 안 해요? 그죠? 결국. 자,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지금 챙길 건 챙기고 있죠. 다음 기사입니다. 한미 무역 재논의 가능하다. 한국이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 대 더 때리죠. 회담장에서 나가는 상대를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죠. 야, 정신 차려. 내가 만나줬다고 해서 한국이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미국 내 조선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빨리 미국 안에 한국 기술자들 보내서 빨리 미군 함정 만들고 그거 좀 해봐. 이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선박을 한국에서 구매한다. 신조선을 한국에서 구매하면서 미국 인력을 활용해서 미국 영토 내에서 선박도 자체 제작하겠다. 이럴 때 토착 외구 하지 말고 일본의 지혜를 빌려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일본이 관세 협상 직전에 불과 15조 원이라는 껌값으로 US 스틸을 인수했잖아요. 여러분 다 받으신 소비 쿠폰 다 합치면 13조 원이 풀렸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아시겠죠? 일본은 이 관세 협상 사태가 터지기 전에 15조 원이라는 껌값으로 미국 내에 있는 US 스틸을 인수했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뭐 해야 되느냐?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그러면 대한민국이 인수할 수 없을까? 대신 모든 거부권은 미국이 가져라. US 스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재명 정권의 그 머릿속에 그런 전략이 나올까? 왜? 가슴 속에는 양키 고음, 반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머리가 돌아가겠어요 그게. 제가 이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더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트럼프 다음 기사입니다. 주한미군 감축합니까? 기자들이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 주한미군 땅을 리스하는 게 아니라 임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면 안 돼? 이건 또 무슨 거래의 기술이냐?
더 센 걸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이죠. 대한민국에 많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입니다. 캠프 험프리는 제가 30년 전에 카투사 신병 교육 받을 때 거기서 봤습니다. 지금은 저 동두천으로 옮겼지만 어마어마한 기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주둔 기지가 평택 미군 기지입니다. 거기는 거의 미국이에요. 미국처럼 돼 있어요. 거기서 안에서 차 몰고 가다가 교통 법규 어기면 미국 경찰이 와서 딱 잡아갑니다. 미국이에요. 근데 그 땅을 리스를 해줬어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또는 소파 미 주둔군 지휘 협정 거기에 따라서 땅을 리스를 해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가져가자. 소유하면 안 돼라고 물어본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 이건 굉장히 외교적 파장이 있을 수도 있는 질문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더 큰 걸 얻어내기 위해서 엉뚱한 걸 때리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죠. 그럼 더 큰 게 뭘까? 자, 다음 기사 한번 보죠. 트럼프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언급, 신확장주의 논란. 캠프 험프리 땅 그거 우리가 좀 가지면 안 돼?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덴마크 소유의 그린랜드라는 저 얼음으로 이루어진 섬 있죠. 저 캐나다 위에. 그거 좀 우리가 가지면 안 돼? 또 가자 지구 그 땅을 미국이 좀 가지면 안 돼? 거기 리조트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캐나다를 51번째 미합중국 주로 편입하면 안 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입니다. 전 세계에 좋은 땅이 있으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캠프 험프리 저거 딱 좋은데 중국을 방어할 수 있는 미국 해외 주둔기지의 최전선에 캠프 험프리 저거 좋은데 땅 거 그냥 줘. 미정부에 그냥 줘. 이 말이죠. 기존의 합의의 틀을 흔들어버리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미군 기지 부지는 한국의 영토인데 리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신확장주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반드시 뒤에 요구할 만한 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부응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CSIS 워싱턴 DC 국제문제연구소 연설을 했습니다. 국방비 늘리겠습니다. 국방비를 늘려야 미국산 전투기도 사고 무기를 살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말은 트럼프 압박에 손든 겁니다. 국방비 늘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유럽연합 27개국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하는 건 너무 버겁다. 너희들이 알아서 좀 지켜라. 너희들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비 늘려야 되죠. GDP 대비 5%까지 늘린다. 국방비를 늘리겠다 선언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통령실이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개방 논의는 없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진위 확인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합의문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것도 사실 대통령실이 너무 성급하게 발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합의문에 쌀하고 소고기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전봉준 투쟁단, 민노총 난리 날 텐데. 이건 대통령실이 얼마나 트럼프 이재명 트럼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되게 지금 목말라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게 보이죠. 이건 보면 좀 아마추어 같아요. 그죠? 합의문이 공개된 상태에서 말하면 되죠. 합의문에 만약에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사진 요거 좀 띄워주세요. 한미 무역 합의 관련 양측 입장 차이.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희들이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한국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다.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 쌀도 들어가 있다. 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대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재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 상무장관은 무슨 소리 했느냐? 수익의 90%는 미국 민행에 간다. 정확한 표현은 90% of profit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야기했어요. 요게 지금 최종 합의문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립니다. 미국, 한국, 일본, EU 무역 합의 비교 표입니다. 상호 관세율 인하 25에서 15%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없던 게 15%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없던 게 15% 생긴 거예요. 일본은 원래 2%에서 3%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던 게 12%, 13% 생긴 거고 EU는 30에서 15 내려갔는데 이걸 나누기 27하면 얼마 안 되죠. 자동차 관세율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 1000억 달러 규모 한 139조가량의 에너지를 구매해야 되고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즉 487조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 투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합의문에 정확하게 어떤 워딩이 들어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급하게 쌀하고 농산물 안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정권을 지지했던 핵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남 지역이죠. 거기 쌀 농사 많이 하죠. 전농의 근거지잖아요. 전농의 근거지. 전봉준 투쟁단의 근거지. 쌀하고 소고기 들어가면 이거 골치 아픈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까? 자기들 지지층만 어떻게 보호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급한 거죠. 미국과 무역협상, 관세협상 최종 합의문이 작성될 때까지는 발언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 다음 기사입니다. 이재명 트럼프 첫 정상회담, 관세, 조선업, 군사협력 논의 이게 총정리입니다. 아까 폭스뉴스 출연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세협상하고 조선 분야 그리고 남은 건 군사협력이다. 보따리가 3개입니다. 관세협상, 조선업 협력, 군비, 군사협력.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협상하기 전부터 한국에 지금 숙청 바람이 불고 있고 특검은 이상한 정신 이상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설치고 이야기를 한 것은 더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합의문을 한번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라이스, 쌀 수입 들어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회담장 주변 스케치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외신들이 이재명, 트럼프의 아부성 발언, 백악관 분위기가 달라졌다. 회담장 주변 스케치한 외신 한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AP통신은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 트럼프를 향해서 아부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집무실, 그러니까 백악관 집무실이 아름답고 밝고 아름답다. 미국의 위험이 느껴진다. 그렇군요. 친미주의자네, 완전히. 그 이재명 정권 지지했던 토착 외구 부르짖던 이 반일 반미 세력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낄까요? 미국의 백악관의 위험이 느껴진다. 뉴욕타임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여정 빼고 내가 더 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뼈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김여정, 자기 여동생 빼고 내가 김정은을 제일 잘한다. 이 말은 김정은이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김정은이 뭐 하는지 다 내가 알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고 있다 이 소리죠. 로이터 통신 회담 전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과 주한미군 유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내 극우 세력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로이터 통신도 상당히 좌파 성향의 보도인 모양이죠. 그래서 외신들은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아부성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군요. 또 하나 전해드릴 것은 다음 기사 보면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일본 가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났는데 이 외신 보도들을 보면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일본 측과 현안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가 우려하는 사안들을 미리 정리를 해봤다. 한미일 공조에서 약한 고리로 지목되어 온 한일 관계.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한미일 공조 관계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미리 일본에 가서 마치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음 저 기사를 보면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일본과 현안 정리, 한미일 군사협력 신호탄, 이재명 정권을 지지했던 종북 주사파들과 민노총 세력과 대한민국 급진 좌파들은 이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미일 군사협력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자들은. 결국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좌파 출신이 대통령 되어도 한미일 군사협력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국제현실, 냉혹한 국제현실을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좌파들, 특히 종북 주사파들. 이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1945년 해방되고 건국되면서 그런 나라야. 이 나라는 미국과 잘 지내고 일본하고 협조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